네, 고성국 칼럼입니다.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정치개혁과 선거구제 개편을 다루겠다고 하면서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는 선한 동기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로서 평가받는 것이다. 아무리 그 동기가 선해도 결과가 나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정치개혁과 선거구제 문제와 관련해서 선거구제 개편,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이야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선의는 의심할 바 없습니다. 오로와 나싱 게임으로 전락해서 그야말로 피 터지게 싸울 수밖에 없는 이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꿔서 서로가 상생하고 타협하고 통합하는 그런 정치로 바꿔나가자고 하는 것이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꺼낸 윤석열 대통령의 동기고 문제의식입니다. 그 동기와 문제의식의 선함은 의심할 바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선한 의지로 시작된 이 개편안이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만약에 막상 선거를 치렀는데,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서 선거를 치렀는데 다시 더불어민주당이 일당이 되는 것으로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의가 얼마나 컸다 하더라도 잘못된 겁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정치는 선한 동기에 의해서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결과에 의해서 평가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 관련해서는 동기와 결과 모두, 명분과 실리 모두를 얻는 그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고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먼저 입장을 정리합니다. 제가 내년 총선에 국민의힘이 정치개혁을 전면에 내걸고 선거를 치러야 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저의 확신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주장을 강력하게 한 겁니다. 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자. 이거 반대할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이처럼 뚜렷한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져나가면 국민 절대 다수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주장하는 국민의힘에게 힘을 모아줄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특권 폐지라고 하는 정치개혁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저희의 전략적 판단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하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제기한 중대선거구제의 개편도 과연 그런 것인가? 제가 선의는 의심할 바 없다고 그랬습니다. 명분을 확실하게 가져올 수 있어요. 국민 통합을 위해서 극한 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로 가자. 명분에 있어서 이처럼 훌륭한 명분이 어디 있습니까? 선의를 의심할 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과연 총선에서의 승리라고 하는 좋은 결과까지 가져올 것인가?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으면 중대선거구제를 추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전과 관련해서 저는 아주 구체적인 시뮬레이션과 컨틴전시를 통해서 수많은 현실적인 이 정치적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대충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중대선거구제를 전면적으로 도입을 할 경우에, 그러니까 모든 소선거구제를 전부 다 없애고 대한민국 전체를 중대선거구제로 2명에서 4명, 5명까지 뽑는 이 중대선거구제로 재편을 하고
또 비례대표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래서 300명의 국회의원을 전부 중대선거구제로 뽑는다고 재편을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우리가 과반 의석을 할 수 있을까? 영남에서는 소선거구제일 경우에 우리가 얻을 의석보다 중대선거구제로의 전면 개편을 했을 때 우리가 얻을 의석수가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아요. 거기는 어쨌든 노무현 때, 문재인 때, 또 지난번 이재명 때 뭘 보면 영남권 5개 시도,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 좌파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표가 때로는 40%도 넘고 때로는 30% 가까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 표만큼만 나온다면 영남권 5개 시도 중에서 2명에서 5명, 2명에서 4명 정도의 중대선거구제를 개편했을 때 저 좌파들이 영남에서만 대개 15석 내외의 의석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계산하기에 따라서. 반면에 그렇게 되면 호남에서도 우리가 몇 자리는 갖고 올 수 있지 않겠냐. 근데 호남은 지난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신히 12%였습니다. 이 12%를 그대로 얻는다고 할 경우에 호남에서 과연 몇 자리나 갖고 올 수 있겠는가? 지역에 따라 약간 다르긴 하겠습니다. 전남보다는 전북에서 당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이고, 또 인물에 따라서 이정현 대표 같은 이는 뭐 순천 곡성에서 소선거구제에서도 2번이나 단성됐던 경험이 있으니까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에서 좀 더 쉽게 당선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과연 몇 석이나 더 우리가 갖고 올 수 있겠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남에서 잃는 의석수, 호남에서 얻을 의석수를 계산하면 우리가 영남에서 잃을 의석수가 훨씬 더 많겠죠. 일단 영남과 호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1차 확실한 이 당선 의석수를 몇 자리를 내주고 시작하는 게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있는 건 아니죠. 그럼 수도권은 어떨 거냐? 수도권. 우리가 2년 반 전 총선에서 수도권에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는데, 그런데 이 수도권에서 전멸하다시피 한 이 선거에서 우리가 뭐 10,000표, 20,000표 차이로 게임도 안 되게, 상대도 안 되게 진 선거구는 거의 없어요. 다 몇천 표 차이죠. 그러니까 수도권은 차이가 많이 벌어져 봤자 55대 45 또는 51대 49, 대부분의 지역이 그런 정도의 게임이라고 한다면 수도권 121석이 중대선거구로 전환이 됐을 경우에 우리가 지난 2년 반 전에 완전히 참패했던 것과는 양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저는 6대 4, 5.5대 4.5 정도로 우리가 의석을 비등하게 가져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원도와 충청권은 절반이나 3분의 2 정도를 우리가 안정적으로 가져올 거다. 그렇게 봅니다. 제주도에서도 3석 중에 1석 정도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전국 전체적으로 의석을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서 선거를 치를 경우에도 과반 의석 목표는 가능하다는 것이 제가 대충 계산해 본 저의 판단입니다. 특히 중대선거구제는 일단 집권당 여당한테는 일단 한 자리를 주고 시작하는 게임의 성격이 강합니다. 일단 여당 하나 뽑아놓고 그리고 야당 중에서도 누구냐. 그래서 군소정당이 중대선거구제에서 군소정당이 진출할 가능성은 야당 몫의 의석에서 군소정당이 진출할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 점들까지를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제가 아주 현실적인 시뮬레이션을 해야 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대략 제 그동안의 정치평론의 감으로는 중대선거구제가 결과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불리한 것은 아닐 것 같다. 이렇게 제가 판단합니다만 제가 이 부분은 좀 유보적으로 말씀드려 놓겠습니다. 제가 시뮬레이션을 하질 않았어요. 그리고 2인 선거구냐 3인 선거구냐 4인 선거구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2인 선거구일 경우에는 일단 여당 하나 뽑아놓고 시작하는데 3인 4인으로 가면 여당 하나하고 야당 두셋이 될 수도 있거든요. 수도권 경우에. 그래서 2인 선거구냐 3인 4인 선거구냐에 따라서 선거 양상이 확 달라집니다. 어느 쪽으로 갈지 지금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더 이제 중요한 문제는 소선거구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전부 다 중대선거구제로 갈 거냐, 아니면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부분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부분적으로 가져갈 거냐에 따라서 또 확 달라져요. 그러니까 저는 선거구제라고 하는 것이 생활권이라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사회적 문화적 영역과 완전히 별개로 놀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생활권과 어느 정도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행정권과도 어느 정도 맞춰주는 선거구여야 됩니다. 이를테면 농촌 시골 지역에서는 대부분 2개 내지 3개, 4개의 시군이 묶여서 하나의 생활권 속에서 선거구가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경북의 문경과 상주, 이게 생활권으로 엮여져 있는 거거든요. 구는 다르지만. 그런데 이거를 중대선거구제를 한다고 예컨대 문경, 상주, 영주, 예천, 봉화 막 이렇게 대여섯 개를 묶어서 국회의원 2명, 3명을 뽑는다.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일까? 잘 모르겠어요. 반면에 서울 같으면 대부분의 구가 갑을 또는 갑을병입니다. 수원 같으면 갑을병정까지 있어요. 갑을병정 무까지 있습니다. 하나의 시라는 생활권에 국회의원 선거구는 인구별로만 기계적으로 자르다 보니까 대여섯 명씩 있는 것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를테면 고양시 같으면 고양시 국회의원 인구별로 갑을로 뽑을 것이 아니라 고양시 한 선거구에서 4명을 뽑는다든지 하는 식의 중대선거구제의 변환이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그리고 그게 생활권하고도 맞아요. 그런데 시골 지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생활권과 전혀 맞지 않는 식으로 중대선거구제를 인위적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일부 시골 농촌 지역에서는 지금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그게 아마 영남 호남이 거의 대부분 거기에 해당될 거예요. 영남 호남은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영남 호남에서도 도시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이 12명, 13명씩 뽑는 이 대도시 지역은 권역으로 나눠서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방법으로 해서 소선거구제와 중대선거구제를 결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제가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해보진 않았지만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제일 아마 좋은 방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명분에도 맞아요. 생활권과 국회의원 선거구를 통일시켜서 소선거구제를 유지할 지역은 유지해 나가고, 그래서 지역 대표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그리고 한 구 안에서 국회의원을 마치 동장, 구장 뽑듯이, 동네 반장 뽑듯이 갑을병정으로 나누지 말고 한 구는 중대선거구제로 포함하자. 구로구 갑을병이 왜 필요하냐 말이죠. 구로구가 필요함 등 이런 방식으로 해서 중대선거구제와 소선거구제를 결합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은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에도 맞고, 또 생활권과 국회의원 선거구를 일치시킨다는 점에서도 맞고, 그런 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안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은 저의 정치적 감을 가지고서 제가 대략적으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것이라서 이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한 이후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명분과 실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이 바보 같은 결정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명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당연히 실리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 어느 것 하나를 포기하겠다는 접근에서부터 시작합니까? 명분도 얻고 실리도 얻어야죠. 명분도 얻고 실리도 얻는 그런 정치개혁안, 명분도 얻고 실리도 얻는 그런 선거구제 개편안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뭐 더 자세한 말씀은 지금 국회 정개특위가 이 선거구제 개편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에 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정개특위가 먼저 가동이 돼야 되거든요. 정개특위가 가동이 되면 이제 여야 우리 자유파와 저 좌파 국회의원들 사이에 치열한 머리싸움과 각종 자기들한테 유리한 시뮬레이션 안들이 나와서 난무하게 될 텐데요. 그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은 명분입니다.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건 명분이에요. 저는 그 명분으로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중대 선거구제로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생활권과 완전히 유리된 국회의원 선거구제는 적절치 않다. 생활권을 현실적으로 충분히 인정하고 고려하고 존중하는 범위 안에서의 중대 선거구제로의 결합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시골 농촌 지역에 있어서의 소선거구제와 대도시 지역에 있어서의 중대 선거구제를 결합하는 방식의 선거구제 개편이 현실적이면서도 명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큰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을 그런 전제 하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면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 불리할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기왕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로의 개편을 이야기한 마당에 바로 이런 방식으로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이런 대안적 방향 제시가 국민의힘 차원에서 빨리 나와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선거구제 개편 국면에서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물꼬가 터졌으므로 대안 없이 우왕좌왕하고 대통령 입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최대한 빨리 이런 방식의 대안을 제시해서 국면을 주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명분과 실리 모두를 얻을 수 있는 국민의힘의 대안 제시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 점을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 결론으로 제시합니다.